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흑수저로 태어난 걸, 경상도에서 태어난 걸, 전라도 태어난 걸,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걸, 이렇게 생긴 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라고요? 국시라는 게 있습니다. 국시. 이 국시는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그 국가 이념이나 그 사상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나라를 세웠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망설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직접적으로 나왔던 건 홍익인간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국시죠. 대한민국의 국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헌법 1장 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바로 민주공화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대한국민은 사람이죠.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의 주어는 국가가 아니라 사람임을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택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많으신 분들은 대충 정신 차려 보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저도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학교를 갈까 저 학교를 갈까, 이걸 공부할까 저걸 공부할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지역에 살까 저 지역에 살까, 그리고 자원봉사를 참여할까 말까, 중간에 그만둘까 말까.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의 연속이셨을까요? 바로 선택의 연속이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구성해 가실 겁니다. 즉,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린 선택으로 내가 나를 구성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그렇습니다. 책임이 따라오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나라가 있겠죠. 부모님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외모요. 외모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애, 인종, 피부색, 키, 성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일어나고 있죠.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뒤에 책임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걸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남자로 태어난 걸, 흑수저로 태어난 걸, 경상도에서 태어난 걸, 전라도 태어난 걸,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걸, 이렇게 생긴 걸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라고요? 자, 이걸 먼저 간파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제가 세 번째 문단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형성해온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게 되는 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하죠. 다시 좀 정의를 해보면요.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형성된 존재가 시민이고요. 선택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일수록 성숙한 시민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갈등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확산하는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갈등과 협력과 연대하는 방법을 확산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를 촉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가 있고요. 바둑이 있어요. 장기와 바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죠. 왕이 있고 없고, 알마다 장기는 다 계급이 있잖아요. 바둑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장기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왕을 죽여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바둑은 바둑알과 알 사이의 관계를 맺어서 영역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장기알은 알마다 가는 길이 있죠. 딴 데로 가면 반칙이잖아요. 안 돼요. 바둑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놔면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놓으면 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놔도 되지만 아무렇게나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바둑이 훨씬 더 가깝겠죠.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직급과 직책이 있습니다. 직급에 맞는 그 역할대로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알과 알 사이가 계급이 없어요.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영역을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과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이 요청된다라면 이 동등한 어떤 알과 동등한 시민사회들끼리 관계를 어떻게 잘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그 선택을 하느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자원봉사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페라가 있죠. 마당놀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와 마당놀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좌석이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관객은 그 와서 자기의 지정된 좌석에만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마당놀이는 뭐 정해진 좌석 없어요. 그냥 뭐 옮겨 다닐 수도 있죠. 공연 중간이라도. 네. 오페라의 관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박수 치는 거죠. 네. 근데 마당놀이는 어떻습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수시로 관객과 배우가 소통을 하죠. 대화도 하고 극 자체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의 조직 운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놀이적 방식이죠. 지금까지 리더십이라고 하면 뭔가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그 팀원들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팀원들은 그것이 왜 정답인지 꼭 그걸 따라야 하는지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됐습니다. 자, 이제까지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도 그랬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오히려 참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참여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얘기도 하고 뭐 참여도 간간히 하고, 그렇게 하려면 리더십은 물어봐 줘야 되죠. 저 어떻게 지금까지 제 얘기 만족하십니까? 네. 네,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아니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적용하실 만하신가요? 자원봉사 현장 나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드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네, 아니요 말고 다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자원봉사 리더십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참여자들과 팀원이 뭔가를 얘기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원봉사 리더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질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가 도와줄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제가 혹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제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 어떻게 할만하셨어요? 그 속으로 불만들이 있을 거고, 또 아쉬운 것도 있을 거고, 좋았던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정보를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 할만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여기서 뭐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럼 거기서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보다는 오늘 자원봉사 활동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팀원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팀원들은 누구였나요? 그분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팀원들한테 활동의 어떤 준비사항 점검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예를 들면 그거 아직 안 끝났어요? 혹시 그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 뭐 일주일이나 걸려요. 예, 화를 좀 내려놓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거 3일 안에 좀 끝내야 이거 전체 준비를 조정을 다 할 것 같은데 3일 안에 끝내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도 그 팀원이 스스로 선택했고 자기가 선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질문의 위력입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양상이 바뀌어지고 성과도 많이 달라지죠. 군인들은 전쟁터에 총을 갖고 나간다면 자원봉사 리더는 자원봉사 현장에 갔을 때 질문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